있는데 저는 서울시에도 여기에 기초화가치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고요. 거기에 재생 사업 쪽을 맡고 있는 사업실장 최영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오늘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양동이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이 도시재생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국토부 예비 사업으로도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도시재생 사업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예비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에 관련된 좀 유사한 서울시의 희망지 사례 등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도시재생 사업할 때 이런 주민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직원 교육이든 항상 먼저 앞에다가 올려놓는 그림이에요. 저희 쪽에서 진행할 때 일단 여기 앞에 도시라고 생각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우측에 주거지를 생각하면 우측 상단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초고층 빌딩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나머지들도 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죠. 이제 도시가 활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도시의 활력과 관계된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들 첫 번째를 뽑으실 거예요. 이 첫 번째를 뽑는 이유는 아마 사람이 나타나 있어서 그렇겠죠. 사람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호흡을 그냥 같이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게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어색하네요. 일단 도시재생 하면은 도시하면은 여기 그 물리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정치나 경제, 문화, 산업,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은 도로나 건물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고 공간과 시스템이 함께 운영됐을 때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는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자산, 축적, 공유, 발전을 시키는 것을 이러한 운동의 과정, 도시재생인데 사업인데 운동의 과정이라고 하죠. 운동이라는 단어도 어색하고 과정이라는 단어도 되게 어색한데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멈춰져 있는 단일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이게 되게 큰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운동, 그 다음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전체를 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재생 하면은 이게 도시재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앞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구도시는 누가 만들죠? 여기 다 아시죠? 네. 구도시는 신도시가 만들어요. 그냥 있으면은 도시예요 원래 도시는 있는 도시 또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심이라고 불리는데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낡은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안에 기반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하죠. 어떤 분들이 이동을 하죠? 속된 말로 이게 많은 분들부터 차례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적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도 줄고 상대로 지원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불량주택이 난입되고 부족하고 기반시설이고 범죄나 재해에 취약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시세 서울에는 또는 경기도 쪽에는 사실 나의 고향이 없다. 여기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이 건축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쉬움들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아서 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정착하시는 분들은 15%가 조금 넘는 20%도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과 지역 자원이 이러한 보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부터. 그리고 도시가 2000년대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죠. 고출산의 고성장애, 외곽 확장, 신도시 개발, 물리적인 정비, 주거 정비에서 점차 이제 성장도 줄고 출산도 줄고 시간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주거 복지가 필요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대두가 됐죠. 사실 이제 도시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게 어색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뭔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횡단보도 이런 교통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횡단보도가 요렇게 되어 있죠. 꾸불꾸불 이렇게 이게 직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런 횡단보도가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광로에 특히 차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로 한 양방 한 10차선 정도 되면 한 번에 건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누가 불편하죠? 차가 불편하죠. 한 번에 가야 되는데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한 번 서 있어라. 신호 양방향 차가 움직일 때까지 사람이 계속 서 있는 이러한 식의 횡단보도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과거에 불과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렸었는데 점차 계속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변화했어요. 여기 이제 육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서울, 경기 또는 전국에 전체적으로 육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사라져서 지금 이제 정말 필수적인 데가 아니면 육교를 많이 없애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육교는 누구를 위한 구조물이냐? 육교는 사람, 차량.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니 사람이 이용하는데 사람을 위한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차 속에 타고 있는 것도 사람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사람과 차의 둘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위해서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지 않게 통행하기 위해서 피해가라 사람이 어디로? 하늘로 아니면은 땅으로 피해가라면 지하로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횡단보도 이렇게 스크램블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게 대각선으로 건너가려면 여기 한번 건너가고 기다렸다 또 건너가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건너가죠. 전체 교차로에서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예전에 횡단보도 설치 간격도 초기에는 200m 간격이었어요. 한번 건너와서 어느 정도 가다가 건널 일이 생기면은 앞으로 한 100m로 왔으면 앞이든 뒤든 100m로 다시 돌아가서 건너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곳에는 굉장히 많이 보여져 있죠.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 보행자를 위한 이런 보행 환경 개선으로 많이 가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까 사람인데 같은 이야기죠. 주민, 도시재생에서의 주민. 여기서는 아마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셔서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도 인지가 되게 높으실 텐데 주민하면은 주소지를 둔 주민. 그래서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에
매일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다 주민이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 함께 논의해야 될 사람들로 도시재생에 그렇게 영역을 넓혀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다 앞에서 하셨을 거예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거 지표를 쇠퇴하는 곳이 도시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곳이 좋은 건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쇠퇴한 지역은 75%에서 80% 정도 사이고요. 그렇다면 거의 다 사실은 신도시가 아니고는 거의 다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 지역 쇠퇴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쇠퇴됐다,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봐요. 물론 다른 기준들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주도 또는 이제 행정이 또는 어떤 건축 계획가한테 맡겨서 계획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기획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 중심형으로 계획의 의견을 들어서 바텀업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뿐만 아니고 전문가들도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전체적인 계획을 쥐고 방향을 끌어나갔다면 전문가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하고 합의를 보면서 더 좋은 안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코어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의 역할을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게 왜 그럴까요? 계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은 계획가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단일 계획하거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들어서 계획을 하거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완성된 결과물은. 하지만 이게 이제 가치와 만족도, 효용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물이라고 할지언정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을 긁어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 계획에서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실행에서도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갈 때 다양한 참여가 있지 않고 한 번의 계획이 다 물리적인 계획만 전체가 이루어진다면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다시 쇠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죠.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고민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떠넘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행정과 전문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 요구하는 방법들까지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일단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들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지역이 좀 특성이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떠한 것들을 이 지역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리하고 거기에 그거를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체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민들이 의견들을 많이 내고 목소리를 많이 내시면은 책임하고 권한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주민협의체,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 분들이 그러세요. 센터에도 오시고 행정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주민협의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 일단 청소부터 좀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하는데 청소하기로 결정합시다. 자, 매주 수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와서 1시간씩 아침에 청소하고 합시다 라고 하고는 일어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팀장, 여기 행정의 여기 팀장님 담당자님이랑 여기 센터 직원분들
나와서 하세요 하고는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이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합시다라고 결정했으면 행동을 하셔야 돼요. 책임하고 권한. 내가 결정한 일에 내가 움직이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게 누구를 위한 거. 그러니까 지역을 위한 거라고 하면 지역에 내가 먼저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결정한 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시오가 아니고 하면서 함께 하지 않고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소통 공간이 있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현장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생기고요. 협치를 제대로 다시 구성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역량 강화 활동 이렇게 아카데미 그러면 이제 현지 탐방 같은 경우 하면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와 계획 수립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도시재생에서의 주민 참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참여는 바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의사를 결정하고 내가 상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참여해서 나와 함께 있는 곳을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참여가 아닌 행동을 하는 참여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실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연습을 해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데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태권도 교본을 넣고 교본을 하나씩 드리고 자 3개월 후에 이거를 시험을 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직접 시험 볼 때 몸으로 하는 거 안 나오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고 연습을 해야 몸에 익어야 같이 생활처럼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도 이게 모두가 참여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이 업무로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참여의 범위는 각자 다를지언정 움직이는 게 체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을에 다양한 문제가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인이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작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이거는 민원이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도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민원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걸 바꿔가는 과정일까 하고 그 과정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의견이고 주민의 뜻이죠. 그래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직접적인 참여,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혼자 얘기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가려면은 역할과 책임이 각질하고 그것이 권한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 지나가도 진행해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칸막이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업무를 진행하는데 쉽지가 않죠. 내 업무, 내 부서와의 문제, 차이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쉽고 간단한 예인데 공무사업을 진행했어요.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냥 쉽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경찰서하고도 이야기해야 교통과하고도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기가 보도블럭 바닥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수 관거 공사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앞에 두 사업은 다 지워지죠. 하수 관거 공사하면 시멘트를 다 부어버리고 그러면은 앞에 이제 보도블럭도 없어지고 그림도 다 없어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모든 사업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 사업 특히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행정에 대해서 이제 칸막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계획 자체가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일방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변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도시나 아니면 건축 이런 물리적인 계획은 제안서라는 거를 쓰는데 이 제안서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림이 처음에 딱 나와 있으면 이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서 채택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행정에서 봤을 때 공감을 해서 마음에 든다 해서 채택이 된 건데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채택이 된 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계획 수립을 하려고 사람들의 의견을 쭉 모으는데 그것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저희는 이제 16년도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이런 거죠. 사실 고향의 고을이 사업도 되게 비슷한 거죠. 저희 이제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도 비슷해요. 제도에 앞서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단계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계획 수립만 딱 바로 나가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은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 보면 계획 수립 단계도 사실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시작하면 사업 시행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서울 또는 고향에서 먼저 시작했던 제도에 앞서 문화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주민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의 한계가 있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하다가 도시재생의 사전 단계를 만들었고 이런 준비 단계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희망지, 그다음에 저기 고향에서는 고우리 사업, 그다음에 국토부의 예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토부 예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그 뉴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업이 꼭 필요하죠. 뉴딜 사업이 다시 나면. 근데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산은 국토부 사업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사업이 있으면 그 예비 사업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민간 거버넌스, 지역의 단체들이나 아니면 행정 전문가들하고 연계하는 이런 거버넌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했어도 지역의 변화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경험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비 사업이나 이런 준비 단계 사업들은 지역에서 홍보 활동과 교육,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커뮤니티나 현장 거점, 비전, 그다음에 의제 도출 거버넌스, 의제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주민들이 다 완성을 한다라고 또 한동안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행정이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의 도시재생의 계획을 만드는 틀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지역. 근데 여기 안을 제시할 때도 그냥 나는 갑자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지역의 지역 자원이나 의제를 발굴한 지역의 이슈들을 센터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도 논의를 하는 거죠. 더 추가할 것들 아니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논의하면서 그걸 어쨌건 그래서 안을 만들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주민들 안을 발전적인 걸로 해외의 사례는 어떻고 외부의 사례는 어떻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은 주민들의 안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꾸준없이 보면서 이거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은 지역자원 의제 발굴 공모사업, 교육, 홍보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에서 계속 조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안전 통학로 영유아 프로그램 등이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지역 자원 조사를 분석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례들을 또 안내해주고 그래서 조율하고 어떤 것들은 의견들이 되게 상충될 수 있어요. 되게 흔한 얘기인데 똑같은 여기 계획서에다 쓰는데 한쪽은 도로 다이어트 쓰고 같은 장소에 한쪽 밑에는 도로 확장을 이렇게 같이 쓰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 주차장 똑같은 장소에 주차장을 노면 주차를 이렇게 확대하자고 하고 여기 어떤 분들은 아예 노면 주차장 없이 그냥 꽃길을 조성하자고
같은 내용들을 계속 쓰고 이거 다 우리가 의견 냈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이런 멍청한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이 행정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주변의 연계 사업들은 어떠한지 계속 확인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로 도시재생 사업이 쭉 진행되는데 서울의 준비 단계 사례들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현장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변화를 이제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점을 만들 때도 이미 여기는 거점이 있지만 거점을 만들 때도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라. 입지가 좋을수록 궁금증을 찾아오는 계기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강북구의 수유의 사례예요. 여기 이제 함께 사는 수유 주민사랑방이라고 해서 공간이 여기 안에 조그만 공간들이 이렇게 3개를 했는데 한 건물에 조그만 공간 3개인데 회의방, 다목적방, 뭐 카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결합하는 주민 공간들이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 저희 희망 사업은 처음으로 운영하는 이제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문화가 꽃피우는 공간으로 희망 때부터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공간을 계속해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의, 그다음에 설명회 교육, 그다음에 여기 꾸준히 되게 오랫동안 화요 밥상을 했어요. 화요일날 지역의 주민들 도시 그 반찬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주민 공간에는 첫 번째로 주방이 딸려 있는 곳을 하시면 좋을 이게 뭐랄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주방이 없고 그냥 사무실은 회의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주방이 있는 곳은 정말 어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주방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요밥상이라고 해서 도시락이나 이런 반찬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1인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 자꾸 오시게 하거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뭐 비품을 쟁여놓고 이제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 공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시, 모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모임을 계속하면서 의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의견을 어떻게 실행할까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사실 여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이런 비품은 누가 줘요?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사서 여기에다가 딱 넣어드리는 이러한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렌트고 아니면은 그 업체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있는 물건을 다양한 물건을 가져오시기도 했고 아니면은 직접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게 모공 수업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내 이동의 공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현장 거점에서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공간의 타겟이 누구인가 그리고 열린 공간인가 그들을 위해서 개방 시간이 충분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게 또 관리도 되게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행정에서 그냥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은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딱 관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녁 때 논의를 하거나 뭔가 행사를 할 때 되게 어렵죠. 주말에도 힘들죠. 또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서 뭐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보험들을 들고 있어요.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근무자들의 상해 보험까지 들고 있고 어쨌거나 행정이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대신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죠.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몇몇 모인 사람들의 그분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현장 거점이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다양한 회의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도성을 갖고 움직이는 훈련 과정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거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홍보인데 되게 홍보랑 주민의 영향은 되게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생 홍보가 되면서 주민이 참여되고 확산하면서 점차 많아지고 재생의 이해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민 공동체의 영향이 강화되고 이게 홍보와 영향,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 다시 새로운 주민이 또 등장하고 확산이 되고 되게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목표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는 다양하죠. 마을 탐방부터 이런 영양 강화 교육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소식지 그리고 여기에 또 SNS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가 있죠. 홍보는 사실은 전 주민을 다 설득해서 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지만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허들을 낮춘다, 장애 요소를 줄인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도 소식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SNS나 아니면 이제 주민분들의 문자 수신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로 계획을 쭉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동안 내용을 몰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당신은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참여 안 했으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죠. 뭐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시죠.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이게 사실 이게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요청받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대신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의 접점을 마찰을 최소화하려면 그동안에 모였고 결정했고 진행했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떤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쭉 누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본인들이 주민분들 중에 당신이 앞장서서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몇 개월 지나서 이거 왜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리를 주민분들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죠.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주역에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정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민 모임이나 주민 공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함께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와 같은 맥락인 거죠. 의사결정도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그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의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홍보수단 다양하죠. 온라인, 오프라인, 거점도 되게 중요한 홍보수단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 있는 홍보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마을 기자단 직접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원이나 사람들을 대해서 조사를 해요.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이런 마을 기자단들 조사단, 기자단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마을 청소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길거리 홍보도 진행하고
뭐 태극기 현장 부스, 뭐 청소 캠페인, 뭐 이런 방법도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단지 어떠하게 합니다만이 아니고 찾아가서 막 움직이면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이런 홍보가 살아있는 홍보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사실 행정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되게 좀 꼭 필요할 때 공청회나 이런 게 전체 필요할 때 현수막을 해주시고 소식통 그다음에 이렇게 쭉 반짝 전시 같은 거 SNS 그리고 설명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도 쭉 진행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도 같이 행정이나 센터 이런 전문가들하고 설명에 대한 홍보를 함께 움직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전시 등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민의 참여.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그냥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아니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생활권자라고 하는데 주민 모임의 운영 방향이 그래서 주소지가 없으면 공모사업도 안 돼, 참여도 할 수 없어가 아니고 같이 필요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준비 단계 공인된 완전한 단체가 아닌 이런 초동 모임이고 그래서 점점 참여가 많아지면서 확대되고 이렇게 공고해져야 한다. 그래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생산자 공급 중심의 사업에서 사용자 중심의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은 상향식 방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참여를 하면 이득과 손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많죠. 시간이 많이 들고 부가적인 돈, 자원 많이 들고 공무원들이 기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 대한 이런 뭔가를 앞에서 쫙 얘기하고 몇 개월 동안 하면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언제 도대체 해주는 거냐부터 시작해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많을 수도 있고 주도성과 리더십의 문제, 부정적인 태도를 건설적인 참여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또 주민분들 중에 대표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거나 소통과 이해 증진하고 진행이 잘 됐을 때 이제 만족도 그다음에 전문가 지역에서 주민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고 주민 요구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도 소통이나 이용 증진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 아니고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큰 돈이 아니고라도 지역의 계획을 바꾸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열린 창구가 있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거는 되게 도시를 바꾸는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순히 집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많이 속상한데 더군다나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는 곳들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집값도 올라요. 근데 최대한 행정은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 해야 되죠. 이것들이 완만하게 오르게 하는 게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고 사실 살기 좋은 곳은 많은 분들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때문에라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최대한 완만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게 하는 게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참여의 과정은 그다음에 너와 나에서 우리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주민 참여는 발달해 나간다. 그리고 참여할수록 역량 강화가 하면 할수록 이제 역량 강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 참여해서의 모임의 핵심은 회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해서 사실 주민 모임과 이런 주민 회의가 있죠. 그래서 주민 회의는 어떠한 안건을 다루고 우리가 무엇이 결정되는지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모임이면은 오늘 모이고 자 오늘 몇 월 며칠 날 모였습니다 라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협의체로 회의를 했으면 오늘 모여서 무슨 안건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없으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못 지었다 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였습니다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결정을 못했다라는 것도 남기는 것도 그 결정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를 꼭 적는 게 중요한 회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다음으로는 지역 자원 조사인데요.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들, 아까 전에 지역의 그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는 한 꼭지인데 지역의 장점, 특성을 살리는 이런 지역 자원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 자원은 이게 사실 그런 경향도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역 자원을 조사하자라고 하는데 주거지 쪽의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지역 자원에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죠. 물리적인 거랑.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역사나 문화 자원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통계 자료가 지역 자원인 줄 아셨고, 근데 이게 지역의 주거지에서 역사나 문화 자원이 없는 걸 막 찾아서 무조건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역에서 여기서의 지역 자원은 지역에 있는 미리 있는 단체들, 그러니까 모임들도 자원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죠. 되게 요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있었는데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지금 떠올라서 비누를 만드는 공장인데 비누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쭉 놓는데 불량률이 전체, 그러니까 빈 박스로 비누가 안 들어가고 박스를 처리해서 이렇게 놓는 이 비율이 한 0.3%, 10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불량률인 거예요. 쭉 컨베이어 벨트로 쭉 지나가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더라가 그 비누 공장. 그래서 이제 뭐 연구원들 다 데리고 오고 막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막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연구개발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는데 여기 이제 엑스레이 한 사람이 앉아서 보는 거죠. 우리 공항에 가면 물건 검색대처럼 쭉 해서 없으면 없는 게 바로 체킹이 되고 이거 없을 때 탁탁 분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조사하는데 몇 개월 연구하는데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 막 걸려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불량률을 조사하면 불량률이 0%인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했더니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대형 선풍기 2대를 갖다 놓고 바람을 부니까 컨베이어에서 그게 없는 애들이 다 갖고 떨어지는 거죠. 빈 박스. 돈 하나도 안 돼. 무슨 첨단 기술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지역 자원을 조사한다는 거는 무언가 되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작은 것들만 매칭시켜도 굉장히 큰 공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자원조사, 지역의 특성을 알아내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지역자원조사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은 사실 지역은 주민의 삶으로 들어가 만나는 과정, 그다음에 욕구와 바람을 확인하는 과정, 이런 자원조사 자체가 주민의 경험과 지혜를 습득하고 스스로 자원조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 잠재력을 갖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거, 인적 자원도 조사하고 역사 자원도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자원을 하는 참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 자원 조사 중에는
물리적인 자원과 물리적인 자원 조사가 있고 양적 자원 조사, 양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양적인 자원 조사, 그다음 질적 자원 조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괜히 이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안전한 것보다 이제 안심이 되지 않는 가로, 그다음에 어두운 길, 여기서 무엇이 우리 동네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적 자원 조사라고 해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쭉 정리하고 논의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거와 연계돼서 주민이 제안하는 이런 공모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물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문화 축제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로 가는 것들로 다 지역에 사실은 지역 자원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천연 화장품 만들기 이런데 거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하는 화장품 만들기 하는 조그만 소형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은 옷방으로 뜨개 공방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주민 모임이 뜨개를 공부하는데 여기 사실은 여기서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 여기 있는 여기 업체랑 갈등이 있어서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주민들하고 모여서 이걸 뜨개질하는 것들을 모임을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랑 싸우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소모임이죠. 공동체가 아닌 거죠. 몇 명의 모임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생 사업의 공모 사업은 소모임을 위한 지원이 아니에요. 소모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그 모임에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도시재생에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이제 뜨개질 같은 게 도시재생에서 썩 좋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여기 지역 문제가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저는 또 썩 반찬 가게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찬 가게 하는 시장들이 있어요. 거기랑 경쟁을 경합하면은 서로 싸우는데.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런 지역 자원을 조사할 때 이 지역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만약 그런 게 없다, 그거 조사가 됐다면 그것들을 하면서 지역에다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은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돼. 조사 못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로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함께 참여할 사람들 찾고 욕구를 확인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 사람들 능력이나 재능, 역할을 확인하고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사업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종류가 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 실행 과정에서의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앞에서 아까 봤던 그림인데 도시재생과 그 거버넌스라고 하면 결국은 개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얘기하는 게 주민들 간의 모임이고 이게 이제 대표성이고 이러면서 지역 단체들하고 연계하면 거버넌스 네트워크고 행정하고도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전체를 모아서 정리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주민 모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 모임, 공동체.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서울의 천연충영 같은 지역에서는 거기에 이제 경기대 앞에 경기대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경기대로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냐,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소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지만 그 모임들이 여기에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쭉 조사했어요. 조사하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지역에서 한 300여 명을 그 골목과 관계된 사람들을 쫙 조사를 당신들이 직접 하셔서 그거를 정리한 것들을 행정에다가 전달했어요. 사실 이런 게 모임이고 공동체죠, 지역에. 도시재생에서 바라는 공동체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과 테크닉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행정은 그리고 이제 이 골목의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행정은 이게 주민의 대표성으로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과 민간 협력회 주민들이 이제 참여가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 특히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렇게 협력체계나 주민하고 행정하고 얘기하면 한동안은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정과 대립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도시재생 사업은 명확하게 행정사업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행정사업. 왜냐면 재개발자본 추구야 주민들이 주민도 아니죠. 주민의 일부 핵심적인 토지등 소유자가 이해 당사자가 이걸 협동조합을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만 이게 법이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에서 인가와 허가를 내주는 과정 잘 썼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민간 사업이고요. 대신 이제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는 거고 재생 사업은 행정이 일방향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예요. 대신 지역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소통 과정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방식을 그렇게 가는 거지 예산도 완전하게 행정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행정사업, 같은 방식의 행정사업. 추진 주체 워크숍을 쭉 하고 활동가, 지원단체들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한테도 역량 강화를 교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민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때 행정 또는 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분과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간담회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분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팔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연계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지역의 의제 해결 사업.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도시재생 사업하면은 어떻게 앞에서 보시면 여기 쭉 주민 공모 사업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서 발전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공모해서 지역의 의제가 무엇인지를 뽑아내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제 의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제 화분 설치가 여기 화분 설치들을 이제 했고요. 처음에 이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점점 긍정적인 형태로 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불법 주차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를 꾸며서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주차장은 다른 곳에 있다고 안내를 하자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주차 문제나 쓰레기 문제인데 여기도 쓰레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미화 캠페인을 효과를 내는 텃밭, 그다음에 벽화, 우편함을 설치를 하면서 이러해서 우리가 이쪽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사실 훨씬 근데 여기서도 무조건 못 버리게만 하면 안 돼. 대신 어디에다가는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화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한 명씩 내 화단이라고 해서 이름을 꽂아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좀 잦아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을 살펴서 이렇게 발자국 모양이고 또 17분도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화분 설치를 하면서 골목에 쓰레기 투비 장소에 했던 거 이것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계단 보수를 했었어요. 계단이 정비가 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단을 정비하고 꽃시도 설치하고 사실 벽화도 조성을 했는데 사실 도시생을 하면서 되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특히나 올해죠. 올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시장 선거를 하면서 벽화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 벽화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벽화가 잘못됐다는 거는
3억을 써서 벽화만 만들었다. 라는 이게 되게 악의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 중에 공모사업이든 뭐든 들어갔던 예산으로 쭉 봤을 때 전체 사업의 예산 중에 벽화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0.0001%? 그러니까 사업이 1,000억이라고 하면 100만 원도 채 안 들어갔었어요. 1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비율대로 따지면 1,000억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굉장히 아주 이것도 더군다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일부러 딱 그려놓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리거나 아니면 외부랑 네트워크 MO를 맺거나 해서 거기서 함께 그리는 이런 것들이라 사실상은 페인트값 말고는 들어간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벽화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돈이 다 벽화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벽화가 다야 겨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뿐인 거고 사실상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필요한 곳에 벽화가 들어가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무분별하게 아무 의미 없는 벽화만 다 하지는 말자라는 추세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대로 도시재생에 비난을 한참 받았던 거고 그 이제 이왕이면 벽화를 한다면 정기적으로 해야 돼. 이게 주민이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그냥 막 그리면 낙서잖아요. 낙서가 아닌 것처럼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외부의 분을 모시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걸 잘 만질 수 있는 분들이 좀 안내를 해주시든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되잖아요. 이게 벽화를 그리면 한 2년 정도 되면 이게 다 비나 뭐다 해서 다 또 지저분해지면 그러면 이제 더 지저분해졌다는 욕을 듣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디 학교, 대학이랑 MO를 맺어서 물감비를 주고 여기 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 학생들은 거기에 수업의 일환으로 해서 순환 구조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벽화 그리는 수업으로 들어와서 하면 학교랑 지역이랑 MO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가 그 지저분해지는 게 문제이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사실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에 대한 나쁜 이미지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도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 사업하면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는 벽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거의 물감 비용밖에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위치에 정원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명, 바닥 조명 같은 것들 이렇게 설치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쉼터를 만들었던 것들 지역에서 쉼터 이게 방치되어 있는 곳에 그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했던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 작은 사업들은 그러니까 희망에서 굉장히 작은 비용을 움직였던 거고 이것보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장애인데 장애 가면 여기는 한 골목이 하나하나 집수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집수리를 서울 여기 가공주택이라고 해서 국토부 집수리 사업하고 비슷하죠. 가공주택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고 여기서는 가공주택은 1대1로 매칭을 해요. 가꾸다 할 때 가꾸이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거는 15년도부터 가공주택이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고 15년도에 한 번 했는데 거의 모두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봤더니 왜 신청을 안 하냐 그랬더니 불법 증개축 된 데들 불법 건축물이 많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불법이 뭐냐 봤더니 사실 별거 아니에요. 베란다, 오픈형 베란다에 여기에다 샤시를 이렇게 걸쳐놓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 거예요. 사실상 건축물로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부시고 가공주택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 양성화 시켜주기도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독려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공주택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지붕하고 이제 벽체만 됐다가
점차 창호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창호 말고 이 내부 벽지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집을 고쳐주지 않으면 행정의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집을 고치지 않으면은 사실상 길하고 시설물들만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도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천억씩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땅을 사서 도로를 쭉 넓혀주고 아예 뭐 이것저것 넣어주시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골목 같은 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앵커 시설 같은 거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집을 수주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5년도에 아이디어 나오고 16년도에 17년도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진행을 된 데를 봐도 쫙 낡은 집들 중에 이 집도 있고 저쪽에 저 집도 있고 저쪽에 이 집도 있고 그러니까 다 고쳐졌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편의적으로도 좀 시설이 바뀌어야겠지만 저 지역에 예쁘지 않고 다 낡아 있으면 사실 이게 환경 개선된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다가 장위에서 먼저 여기 이제 지역에 그쵸 이제 이게 하나씩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지역에서 뭉쳐서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던져드렸더니 장위 지역에서 먼저 이 골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골목 주변으로 쫙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했고요. 여기에서 전체가 20집이 넘는 곳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는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로 한다고 해도 1대1로 여기서 돈을 매칭해서 하는 건데 내 돈을 내서 하는 건데 컬러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색깔 다 제각각으로 하면은 또 지역의 통일성에 균형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여서 한 1년 동안을 정말 수십 차례를 회의를 하고 같이 모여서 어떠한 형태로 할까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바닥길은 도시재생 비용으로 또 바닥에 또 교체하고 이 담장 옆에 이러한 것들 스트리트 퍼니처들 그러니까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낮은 담장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또 행정에서 또 지원을 해서 재생사업 비용으로 되게 이런 우중충한 동네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색으로 결국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여기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지역 사진이에요. 이게 되게 예쁘죠. 그래서 물론 잘 찍는 사람이 찍었겠죠. 근데 그래도 물론 지금도 이게 시간이 지나 이게 벌써 3년 4년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낡아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지역이 고쳐졌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집수리도 함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희망지 사업 처음 할 때 처음에는 논의만 하다가 처음에 1,500만 원을 공무사업 비용으로 들었어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공무사업 비용으로 보통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용이 좀 커질수록 뭔가 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져서 이거는 희망지 2018년도에는 1,500만 원 들었고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 그러니까 지역의 의제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없어요. 아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놀 수 있는 공간은 못 만들지만 아니면 그럼 육아를 공동 육아를 하는 방식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걸 좀 해보자 하면서 소규모 환경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쭉 진행했었고 그래서 마을에 의제가 있으면 의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거버넌스를 쳐서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해요.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 쪽에도 대부분이 쓰레기 문제랑 주차 문제가 대부분이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노후 주거환경 방치된 공간, 담장 벽화 해소, 뭐 위험한 공사로 유유 공간, 슬럼화, 불법 주차,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결국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서 다양한 과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천호삼동에서 천사회라고 이렇게 써서 지역의 단체들 행정하고 연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에는 민간 쪽, 그다음에 행정 쪽하고 연계하는 모습을
있고 여기도 홍제도 그렇게 연결했고 응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연계하고 협업이 첫째다. 협업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무조건 물리적인 걸로 개선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학교에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그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회전교차로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 이것보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 안에서 그 학교 담을 조금만 내려주면 들어가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요 학교 내부로 붙였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응직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하고 협업 과정을 거치고 이야기를 그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행정하고 그다음 전문가랑 논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훨씬 더 큰 공사를 하지 않고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가 많았고 노후 담장 있고 지기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은평 같은 경우도 노후하고 위험한 담장 주민 참여가 되게 저조했고 근데 여기에서 담장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벽면 녹화 시공을 했더니 의제가 좀 해결이 됐고요. 골목길 환경이나 담장 개선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우편함이 없었어요. 우체함이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이 도시생을 홍보하면서 우체통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골목길 미관 개선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좁고 어두운 이런 보행 환경이 있었는데 여기서 담장 벽화랑 LED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태양광 LED 조명을 해서 보행 환경 개선하고 이러면서 이제 타 지역으로도 전파가 됐습니다. 인천동 같은 경우 여기 소방도로가 아예 진입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소방도로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화재 경보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골목길 내부에 소화기를 이제 이렇게 쭉 놓아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핸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좀 보행 환경을 개선했던 거. 그다음에 쉼터 활용도가 그냥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를 좀 쉼터로 만들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성능을 일부 개선했던 거. 무단 쓰레기가 쭉 방치됐던 데들을 유해 공간을 이제 주민 쉼터나 이제 이런 공간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죠. 사실 그래서 의제가 다양하게 무단 쓰레기부터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이러한 것들을 의제를 어떤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대 효과는 골목을 개선한다거나 환경을 개선하고 성능 개선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공모사업에 이러한 예비사업들의 효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향상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이러한 경험을 가져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 예비사업과 비슷한 그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을 사전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카드뉴스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자원이 뭔지 알고 그 자원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할 때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를 보고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규모 개선 사업은 왜 합니까? 공감을 하려고 눈에 보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함께 공감을 하려고 그 다음에 체감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해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 이러한 것들 협업의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를 만들고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해보는 이러한 것들로 한다.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민 모임이 중심이 돼서 행정과 전문가들하고 코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추진되느냐? 계획, 검토, 실행, 관리 이런 방식으로 차례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 개선의 평가 방법. 제가 이거 서울시의 평가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 예비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할까? 도시나 건축,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문제가 여기 위험한 교차로다, 아니면 교차 분리가 안 되는 어두운 골목길이다, 노후된 담장이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나 자원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과 연계된 사업이어야지 내가 그냥 무엇을 하고 싶어는 아니다. 그건 이제 그리고 몇 명이서 모여서 하겠어요. 그거는 소모입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최종 선정을 내는데 직접 나가서도 보고 주민들과 이제 대면 평가도 진행을 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지역 의제 발굴 이런 내용의 적절성을 보고 협업적인 체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역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게 사실은 첫 번째죠. 지역에 맞는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그냥 몇 명 소모임 몇 명이서만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협업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가. 행정과 관련 부서와도 또 전문가하고 아니면 지역의 단체들하고 협업 체계가 되어 있는가. 평가의 내용, 여기는 실행 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 공감하고 목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신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업 대상지에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서 우린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하겠다. 그다음 내용은 무엇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자원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이런 식으로 기존 자원들은 이렇게 활용한다. 인적 자원 이렇게 활용한다. 물적 자원 어떻게 활용한다.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추진 과정들을 보면 동네에 방치된 공간,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는 녹지 공간이나 중장비와 적치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아까 전에 앞에를 보셨지만 주민모임의 행정이나 전체가 협업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주민의 이름으로 도로 조명 허가를 내서 주민이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로 조명 등에 대한 대상지 사용 관련 사항은 행정 소관이고요. 유지부서는 주민과 구청이 협력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죠. 전문가랑 협업하는 것들, 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시설 공사 관련된 견적을 협의하거나 이런 화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문, 목공 관련된 데크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공간들이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이 공간에서 행사 같은 게 진행되고 홍보가 진행되고. 그럼 여기에서도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안전 문제, 관리의 책임 문제, 시설 유지 문제, 시공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시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턱이 있는 곳에다가 이 위에다가 데크를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조차가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난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의자가 고정돼 있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랑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된 목재가 데크의 우수 경로를 침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뿐만 아니고 주변과도 잘 가야 된다. 또 시설이 얼마 안 가서 바로 파손돼 버리면 또 다른 거. 그래서 파손되지 않게 좀 지속성이 좀 있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협의 과정, 설계 이런 동의서. 남의 집 앞에 무엇인가를 바꿀 때는 도시재생이면 무조건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요청사항이 미비하고 책임 수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철거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고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보시면은 이런 쓰레기 상수 투기 지역인데 담장과 화단 조성 이미지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어두운 골목에 태양광 LED가 설치가 됐다. 여기 이제 보행광 핸드레일, 그다음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에 깨끗한 쉼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있던 공원에 그
공간에 직접 아이들이 직접 그려놓은 이제 타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사례들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보다 아마 예비 사업은 훨씬 더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공간 운영하는 거, 앞에서 하셨던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나 아니면은 이런 뭐 지역의 축제나 이벤트 같은 것도 근데 단지 소모성 행사, 그냥 한시적인 행사로 하지 말고 지역에 대한 니즈와 이슈를 바탕으로 된 것들이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의 앞단부터 시작해서 뒤에는 보통 예비 사업은 혹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하고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이야기로 재생사업을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시간 20분을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